보도의 진실을 들여다보고 시청자의 진심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죠.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시작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최희입니다. 휠체어를 탄 승객이 지하철역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릴까요? 한 척수장애인 유튜버가 촬영한 영상을 보면 지하 2층에서 3층까지 올라가기까지 승객들로 계속 채워져 20분이 지나고 나서야 겨우 엘리베이터를 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에 부족한 장애인과의 공생의식, 그 면모를 그대로 보는 것 같았는데요. 지난 장애인의 날을 생각해보면서 최근 있었던 열차 장애인 승객 거부 이슈 보도 짚어보겠습니다. 대통령의 국빈 방문 중 첫 세일즈 외교 성과는 넷플릭스 투자였죠. OTT 업계 활로를 여는 소식, 뉴미디어 트렌드에서 어떤 의미인지 다각도로 살펴보죠. 오늘 열린 라디오 YTN 바로 시작합니다. 미디어가 전하는 이슈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팩트체크까지 바로 보고 뒤집어 보고 꼭꼭 씹어보기 위한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한 주간 뉴스를 꼭꼭 씹어보는 시간 미디어 비평입니다. 오늘은 김원경 뭉클미디어 인권연구소장과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20일은 제43회 장애인의 날이었죠. 그래서 네. 오늘은 장애인 인권 보도를 짚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방금 장애인의 날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게 사실 네네. 공식적인 표현인데요. 최근에는 장애인 차별철폐의 날로 부르자는 주장도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네. 우선 장애인 차별철폐연대에서는요.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 줄여서 전장연이라고 부르죠. 이곳에서는 전두환 정권이 42년 전에 시혜와 동정의 의미로 제정한 장애인의 날을 거부한다라는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네. 박경섭 전장연 대표는 365일 중에 364일이 비장애인의 날인데 4월 20일마저 시혜와 동정의 의미를 담은 조연으로 머물 수 없다라는 선언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네. 비단 전장년뿐 아니라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등 진보 정당들과 여러 시민단체나 시민들이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이 아니고 장애인 차별철폐의 날로 부르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 굳이 명칭을 바꾸려고 할까 좀 의아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네. 그런데 장애인의 날과 장애인 차별철폐의 날의 의미를 조금 더 설명해 보자면요. 장애인의 날 이렇게 말하면 비장애인들이 주체이고 이날 하루쯤은 비장애인들이 장애인을 배려하자라는 관점이 느껴집니다. 네네. 그리고 장애인의 장애를 재활하고 극복해야 하는 것으로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장애인 차별철폐의 날 이렇게 부르면요. 장애인이 주체가 되어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서 장애인권을 점검해보는 날이라는 의미가 느껴지고요. 무엇보다 장애인의 장애가 극복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장애 차별을 극복하고 철폐해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의미가 더 크게 느껴집니다. 네. 오랜 시간 동안 장애인의 날이라고 불러왔으니 이제 습관이 되어서 또 이 공식 명칭을 바꾸는 것은 그렇게 쉽게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추가적 논의가 필요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주장이 무리가 없고 오히려 장애인권을 위해서 진일보한 표현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논의해서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공식 명칭이 바뀌지 않더라도 이게 굉장히 좋은 표현이기 때문에 방송이나 시민이 이왕이면 장애인 차별철폐의 날로 부르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러면은 장애인 차별철폐의 날이라고 지금부터 네.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네. 올해 장애인 차별철폐의 날쯤 발생한 일이 있는데요. 참 네. 불미스럽고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네. 코레일이 열차 예약 후 발권까지 마친 한 장애인에게 입석이 많다며 탑승을 거부한 사건이 있었는데 네네. 이때 관련해서 보도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관련 보도는요, 4월 18일 오후 6시 즈음에 국민일보에서 처음 냈습니다. 국민일보 보도는 단독 휠체어는 타지마, 열차는 떠났다였는데요. 이 보도에서 지난 15일 휠체어를 타는 A씨는 수원역에서 서울역행 무궁화호에 휠체어 좌석을 예약했지만
입석 승객이 많다는 이유로 코레일로부터 탑승을 거부당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네. 국민일보 보도뿐 아니라 다른 보도를 종합해서 상황을 설명해 보자면요. 이 차별 피해자분은 한국지체장애인협회가 창간한 언론사인 소셜포커스의 논설위원 조봉현 씨입니다. 이분은 전동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는데요. 지난 15일에 토요일 그러니까 수원역에서 서울로 향하는 무궁화호를 예약하고 고객 지원실을 통해서 리프트 이용 신청까지 마쳤고 역에서 발권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기차를 타려는데 역무원이 다른 사람들을 먼저 다 태운 뒤에 휠체어도 타려고 하는데 좁아서 못 태운다. 라면서 탑승을 저지했다라고 합니다. 이분은 입석이 아니고 엄연히 좌석표를 예약한 것인데요. 다만 전동 휠체어 장애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그 좌석을 예약하지 않고 전동 휠체어 장애인을 위한 공간이 예약된 거죠. 네. 그래서 그 공간에 탑승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코레일은 전동 휠체어가 놓여야 할 그 공간까지 입석 손님이 다 차지했다라는 이유로 정상적으로 발권까지 한 휠체어 장애인의 탑승을 거부한 것입니다. 그렇군요. 예, 이분은 결국 해당 열차표를 환불하고 다른 열차표를 예매해서 이동해야 했습니다. 조병은 씨는 이런 경험을 16일 자신의 SNS에 적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SNS를 통해서 확산되면서 비판 여론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이 SNS 보도를 접하시고 이제 18일에 국민일보가 첫 보도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국민일보의 첫 보도 이후인 그 19일에는 뉴시스, 경향신문, 매일경제, 머니투데이, KBS가 관련 보도를 하면서 굉장히 여론이 확산됐습니다. 비판의 여론이 커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휠체어에 탄 장애인이 좌석을 예약했고 발권까지 했는데 코레일 측에서 사람이 많다면서 못하게 한 사건입니다. 네. 차별로 보이는데요. 네. 코레일의 이후 대응은 어땠습니까? 일단 관련 보도들을 읽다 보면 정말 제가 화가 나는데요. 국민일보 18일자 첫 보도에서부터 부적절한 대응이 엿보였습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이 사실이 알려지자 그러니까 국민일보가 취재하고 있을 때 이미 코레일 측은 조 씨에게 공문을 보냈었다고 합니다. 네.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14분 후인 11시 52분 수원역을 출발하는 무궁화호 열차는 총 5칸에 입석 승객이 121명으로 해당 열차와 비교하면 차내 혼잡도가 절반 이하인 열차였다. 후속 열차로의 변경에 대해 사전 동의를 구해야 했지만 뒤늦게 안내한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 이런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는 겁니다. 예. 저는 여기서부터 너무 황당한데요. 만약에 좌석표를 구입한 비장애인에게 이 차가 너무 혼잡하니까 14분 후에 기차를 타라 라고 하면서 탑승을 못하게 한다면 과연 그걸 받아들일 분이 있을까요? 처음부터 자신들이 분명하게 잘못을 한 것인데 이에 대한 인정과 사과가 없이 대뜸 후속 열차로의 변경에 대한 사전 동의를 구해야 했지만 뒤늦게 안내한 점을 사과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는 적절하게 사과하는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레일 측은 국민일보의 취재에서도 당시 열차 객실과 이동 통로는 물론이고 휠체어석 공간까지 입석 승객으로 붐볐다. 휠체어를 들이면 다른 입석 승객의 밀집도가 높아져서 안전이 우려될 수 있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네. 그러자 기자가 그럼 사전 예매한 휠체어석이 입석보다 우선 지켜졌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질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정확한 규정을 확인해 보겠다라고만 답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현재 사실관계 확인 및 조사 중으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라고 했다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부터도 대응이 부적절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당시에 나온 기사들을 봤는데요. KBS 보도를 보면은 코레일이 안내조차 하지 않았다 이런 지적이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보도자료에서는 분명하게 다음 열차에 승자토록 안내했습니다라고 써 있잖아요. 그런데 이 본인 조 씨에 따르면 역무원이 올라가서 환불부터 하세요. 환불 수수료는 안 받게 해드리겠습니다. 라고만 안내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접 다음 기차편을 알아봤다라는 것인데요. KBS 보도에서는요, 이 조 씨와 코레일과의 통화 녹음을 들려줍니다. 그런데 코레일 측은 저는 전혀 안내를 받지 못했고요 라고 조 씨가 말하자 네. 정보 제공이라기보다는 고객님을 동행해서 안내했다는 개념이었거든요 라는 답변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좀 의아한데요. 또 SBS에서도 관련 보도를 했는데 SBS 보도를 보면은
열차가 떠난 후에 현장에 남아있던 영무원이 별말 없이 그냥 가려고 하길래 이 조 씨가 다음 열차 탑승 가능 여부를 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종착지가 다르다며 시큰둥하게 대답했다. 이후 저는 사정이 급해서 그 열차라도 타야겠다고 하니 그제야 마지못해 다음 열차 승무원에게 연락을 취했다라는 이 조 씨의 주장이 보도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KBS나 SBS 보도를 다 합쳐서 봤을 때도 결코 친절한 안내를 제대로 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승차까지 거부를 하고 이후에 안내조차 미흡했던 점 지적을 해주셨는데 네.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면서 이번 사안은 장애인 차별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하나의 단면처럼 비춰진 것 같습니다. 네네. 주제를 조금 바꿔서 소장님 보시기에 이번 사안에 대한 언론 보도는 어땠습니까? 일단 언론 보도는 어떤 이슈를 알리는 데 있어서 매우 큰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전에 SNS를 통해서 조금 화제가 되고 비판 여론이 있었다 하더라도 국민일보가 이 사안을 18일에 단독으로 보도하면서 이 사안의 심각성을 화두로 올려놓은 것, 이것은 매우 적절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KBS가 코레일 측의 부적절한 대응을 또 추가로 취재해서 언급한 보도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관련 보도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부분의 보도들이 코레일 측의 보도자료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습니다. 그냥 코레일이 사과했다. 여기에 방점이 찍힌 보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네. 한마디로 이 사안에 대해서 언론이 보다 분명한 지적을 해서 분명한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이끌어내는 데에는 실패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쉬웠습니다. 국민일보가 20일자 후속 보도에서 이런 내용을 보도했어요. 코레일이 참고자료에서 무궁화호에 대해 입석 발매 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해 열차 내 혼잡도를 완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힌 것도 장애인 이동권이나 차별 문제에 대한 재발 방지책이 아닌 입석 문제 대책일 뿐이라는 지적도 나온다라는 거예요. 네. 또한 차별 피해를 입은 이 조 씨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말뿐인 사과로만 끝나서는 안 되고 제2, 제3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휠체어 탑승객이 있을 경우에 일반 승객이 많으면 옆으로 유도하고 휠체어 안전 로드를 확보한다거나 다른 승객을 먼저 분산시킨다와 같은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외국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장애인이 우선된다는 것은 정말 너무 상식적인 일이고 놀이공원에 가서도 장애인 먼저 당연히 탑승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의 현황이 이랬다는 것 매우 씁쓸하고 이런 것을 언론이 보다 적극적으로 지적을 하면서 변화까지 견인하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여전히 아쉽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장애인 인권 보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 방향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좀 간단히 말씀드리기 어려운 내용이잖아요. 네. 그런데 한 말씀만 드리면요. 최근에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기자협회가 2023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이라는 책을 발간했습니다. 네. 그 PDF도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기자협회의 홈페이지에 가면 이제 보실 수 있는데요. 여기에는 차별철폐와 인권의식 향상을 위해서 언론이 각 부문별로 유의해야 할 사안들을 사례 중심으로 정리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 중에 장애인권 관련된 내용도 있어요. 여기에 가장 먼저 나오는 문구가 장애인 관련해서는 장애인의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보도해 주세요입니다. 장애인 차별을 불러오는 사회 구조,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치밀하게 보도해달라라는 것인데요. 네. 저는 그리고 언론부터가 차별적 표현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책에서는 이를 위해서 무엇이 차별적 표현인지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자분들이 학습과 성찰을 통해서 이 책을 정말 실천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2023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원경 뭉클미디어 인권연구소장이었습니다. 미디어가 전하는 이슈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팩트체크까지 바로 보고 뒤집어 보고 꼭꼭 씹어보기 위한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이번에는 YTN 라디오 프로그램들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해 보겠습니다. 강진아 시청자 평가원과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에는 어떤 프로그램 보셨어요?
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4시 20분부터 5시까지 방송되는 굿머니 굿라이프를 4월 13일부터 4월 25일까지 2주간 청취했습니다. 네, 굿머니 굿라이프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네, 요즘같이 국내외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는 어려움에서 벗어날 솔루션이 절실합니다. 굿머니 굿라이프에서는 다수의 청취자들이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여러 경제적인 문제들에 대한 현실적인 도움이 될 조언들을 들려주는 고무적인 프로그램인데요. 네. 개편 이후 이전보다 훨씬 생동감 있고 젊어진 분위기의 구성과 진행을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방송 내용 또한 이전의 보험 관련 내용 일관도에서 벗어나 진행자의 설명처럼 어려운 시기에 내 자산 어떻게 굴리면 좋을지 궁금할 때 자산의 구체적인 운용 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어서 특히 좋았습니다. 4월 13일 이게 뭐니 상담소 코너에서는 요즘 한창 주가를 올리고 있는 금을 통한 여러 가지 투자 방법과 그에 따른 실제적인 장단점에 대해서 들을 수 있었던 유용한 시간이었는데요. 예. 우리에게 친근한 아이템인 금에 대한 투자 구조와 배경에 대해 설명하면서 금 실물 투자의 한계점에 대해 좀 더 무게를 두고 투자에 신중하기를 당부하는 방식이어서 깊은 고민이나 지식 없이 금 투자에 쉽게 뛰어들지 않도록 방송에서 올바른 길잡이 역할을 해준 점을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올바른 투자 정보를 주면서 주의할 점까지 상기시켜주면서 투자를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실제적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평가를 해주신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다소 아쉬운 점이 있었을까요? 네, 금융위기 시기에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금 투자는 대안적인 금융 투자라 여겨지는데요. 두 전문가의 설명에 따르면 솔직히 금 투자에 대한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이 좀 더 크게 부각되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실물 투자도 그렇고 대안적인 방법으로 제시한 한국 거래소 금시장을 이용한 거래나 원자재 종목의 하나로 금을 담고 있는 ETF 투자가 그나마 낫다는 식이어서 기왕에 기대를 안고 투자하고 있던 금 투자자들에게 호재가 올 시점은 언제인지에 대한 정보도 좀 더 자세히 제공되었다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굿머니 굿라이프에서 더 살펴볼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네, 요즘 전세 사기 등 전세 시장에 대한 불안 요소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안전한 전세 계약 체결과 문제가 발생했을 시의 해결책이 중요한데요. 네. 4월 21일 방송분에서는 이사를 나가기로 결정한 임차인이 전세 종료 상황에서 새로운 전셋집에 지불할 전세금이 필요한데 임대인이 전액 지불해 줄 수가 없고 부분적으로 우선 지불하겠다고 하는 상황이 조명됐습니다. 이때 전문가가 제시해 주었던 솔루션 사례가 매우 실제적이고 실용적이었다 평가합니다. 전문가는 찾아보지 않으면 알기도 힘든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라는 해결책을 제시해 주었는데요. 네. 전세 세입자가 이사를 하게 되면 차후 발생할 수도 있을 분쟁 시의 권리 주장의 근거가 되므로 무조건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부터 실시하는 것이 필수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덧붙인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는 차후 임차인이 이사를 나갈 때 임대인이 전세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지급할 때 새로운 집에 입주하더라도 이전 집에 대한 권리가 남아있다는 것을 등기부 등본에 표기하는 방식입니다. 네. 유사한 상황을 맞닥뜨릴 수 있을 많은 임차인들에게 유용한 솔루션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 됩니다. 어려운 시기에 꼭 필요한 방송의 순기능을 생각하게 하는 좋은 방송이었습니다. 네, 오늘은 굿머니 굿라이프에 대한 시청자 의견 들어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진아 시청자 평가원이었습니다. 열린 라디오 YTN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참여 신청과 의견은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나 YTN 라디오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게시판을 통해 남겨주세요. 뉴미디어 트렌드와 함께해 주시는 분이죠. 콘텐츠를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UID의 김조환 이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화제 영상은 어떤 거 준비하셨어요? 이게 광고 콘텐츠이긴 한데
그 돌고래 유괴단의 신작인 마동석 유니버스를 너무 재밌어서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네. 어떤 거죠? 그 코인걸에서 광고긴 한데요. 네. 그 마동석 씨가 영화 유니버스 어떤 영화 속에서 그 한국 영화들 대표적인 한국 영화들 뭐 올드보이라든지 신세계라든지 아니면 아저씨라든지 영화에서 본인이 대신 출연했다면 어땠을까라는 상상으로 시작을 하는 콘텐츠인데요. 네네. 뭐 정말 뭐 신세계에서 유명한 대사가 있죠. 박성우 씨가 죽기 좋은 날씨 아니냐, 담배 한 대 펴도 괜찮지 않아? 뭐 이 대사가 있는데 네네. 거기서 죽기 좋은 날씨 아니냐라고 하고 너희들이 이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그 마동석 배우가 남자 주인공이 된다면 이 영화 스토리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를 그려낸 영상이군요. 그렇죠. 올드보이 같은 경우도 군만두 알레르기 있다면서 이제 문을 부시고 나오면서 이제 거기 있는 그 깡패들을 다 해치우고 네. 그다음에 이제 유지태 배우 역할을 한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제 그 요가 자세를 하는 것 자기서 세우냐라고 하면서 이제 데리고 나가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출연했으면 영화가 되게 짧아졌겠네. 뭐 이런 얘기들이 하고. 아니 그 마동석 배우가 남자 주인공이 되면 악역들은 할 게 없겠어요. 네, 악역들이 이제 되게 선한 사람이 되는 듯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순한 양이 되는. 네. 네, 특히 해바라기에 출연한다고 했을 때 오열을 이제 마동석 씨가 하는데 네. 나오자마자 그 조직 보스들이 경찰에 본인들을 신고합니다. 잡혀가겠다. 뭐 이런 것들. 재밌네요. 네. 네, 아저씨에서는 이웃 사람이랑 아저씨를 같이 패러디를 한다든지 해서 그 방탄유리라고 하면서 그 차 문에다가 총을 쏘는 장면이 있었잖아요, 예전에. 네. 거기서 이제 와서 지금 차 빼라고 여기 왜 차 빼냐고 차 여기다가 지금 대놓지 말랬지 뭐 또 유명한 대사가 있어요 원래 마동석 씨는. 야 차 빼 이런 거 있었죠. 네, 그거를 같이 하면서 또 영화가 되게 쉽게 정리가 되는 형상이 있고 그다음에 캐스팅이 또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그 원래 지금 범죄도시에서 같이 계속 출연하고는 박지환 배우나 그 해바라기에 원래 출연했던 김병호 배우나 김정태 배우나 한정수 배우가 그대로 나왔다는 게 되게 캐스팅이 워낙 화려해서 네. 예. 누리꾼들 반응도 아주 핫한 것 같더라고요. 네, 지금 공개된 지 한 4일 정도 됐는데 조회수가 한 23만 회를 넘었고요. 그리고 반응 자체는 뭐 정말로 이게 이럴 일이냐 이런 거죠. 해바라기 배우분들이 어떻게 다 모셔올 수 있냐. 저 한 컷 찍겠다고 메인 빌런들 다 불러서 찍는 거 실화냐. 그러니까요. 진짜 믿고 보는 돌고래 유괴단이다. 그리고 한국 영화들의 그 마동석 시네마틱으로 재해석하는 것도 너무 재밌다. 네. 그리고 대충 마동석 불러다가 찍고 싶은 거 다 찍고 뒤에 광고 붙였다는 게 정설이다.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언뜻 보면은 광고인 줄 모르겠더라고요. 제일 그 마지막에 코인걸에서 언급이 짧게 들어가서 네. 광고인 줄도 모르고 정말 재미있게 봤는데 이 돌고래 유괴단이 유튜버 채널인가요? 돌고래 유괴단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뉴미디어 콘텐츠를 찍는 제작사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재밌는 광고들은 최근에 찍었던 것들은 대부분 다 돌고래 유괴단에서 찍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한번 유튜브 채널도 최근에 운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들어가서 보면 이것도 돌고래 유괴단이 찍었어? 라고 할 만한 콘텐츠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제가 한 발 좀 많이 뒤떨어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찾아서 봐야 되겠고요. 뉴미디어 트렌드 본격적인 이야기를 해볼까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첫날 넷플릭스에 투자를 약속받았습니다. 우리 콘텐츠 시장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규모가 상당합니다. 그 미국 국빈 방문으로 첫 공식 일정이 그 넷플릭스 CEO죠. 이제 리드 앤스티가 물러나고 이제 테드 세런더스 체제로 가고 있는데 테드 세런더스 CEO가 향후 4년간 한국 드라마, 영화, 리얼리티 쇼, K 콘텐츠에 25억 달러, 한국 돈으로 3조가 넘는 돈을 투자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5억 달러라고 하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투자한 금액의 총 2배에 달하는, 이거 기존도 많이 했는데 네. 앞으로 2배 더 할 거라고 하는 것들이 특히 이제 사실 넷플릭스가 최근에 다른 OTT 플랫폼에 비해서 성장하거나 아니면 선방하고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한국 콘텐츠의 성과가 굉장히 컸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은 한국
창작 업계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 그리고 계속 멋진 이야기를 들려줄 거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투자를 결정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3조 원대의 투자를 넷플릭스에 약속했다는 소식. K 콘텐츠의 힘이 이렇게나 커졌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기분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업계 반응은 어떻죠? 바로 그 토종 OTT 대표주자죠. 웨이브의 이태현 대표가 환영한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25일 오후에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2023 웨이브 콘텐츠 라인업 설명회에서 자본이 시장에 들어와야 뭐 이제 활발하게 계속 제작이 되니까 그러면 경쟁이 좀 높아질 거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특히 글로벌 플랫폼이 한국 드라마, 영화에 투자하면 나라에서 창작하는 산업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뭐 물론 토종 OTT들은 그런 돈을 댈 수가 없는 상황이 있잖아요. 네. 그렇더라도 결국 콘텐츠 사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을 거다라고 하면서 또 이런 또 막대한 투자가 들어오면 경쟁하는 국내 OTT들은 뭐 흑자 전환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기대하기는 당장은 어렵겠지만 오히려 이제 넷플릭스처럼 글로벌 진출을 꾀해서 국내 시장의 턴어라운드도 한번 가져가 보겠다 이런 얘기도 밝혔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웨이브가 1, 2년 안에 흑자 전환은 어렵다라는 이야기도 했더라고요. 네. 최근에 OTT 실적 이사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 성장하고 있다라는 시대는 끝나가는 것 같아요. OTT가 끝나간다. 예, OTT 성장은 이제 끝나가고 있고 대신에 오히려 이제 순이익을 어떻게 순이익을 늘릴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많은 고민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넷플릭스만이 지금 영업이익이 있는 OTT 회사입니다.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1분기 매출이 81억 6,200만 달러 그리고 영업이익이 17억 1,400만 달러를 기록했고요. 전년도비 3.7%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당연히 13.1% 정도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글로리와 머더 미스터리 2 같은 컨텐츠로 해서 뭐 사실 기대치에는 부합했다는 전망인데요. 네. 근데 가입자 수가 175만 명밖에 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더 이상 막 상승하는 이런 것들은 좀 적어질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디 쉐어링, 그러니까 패스워드 공유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점차적으로 막으면서 광고 가입 요금제라든지 아니면 다른 요금제로 좀 추가 가입하게 하는 기존 사용자들을 분리시켜서 네. 새로운 가입자들로 유치하려는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고요. 근데 국내 OTT는 뭐 조금 더 심각한 상황이죠. 지금 영업 손실만 해도 티빙 같은 경우는 2022년에 1,191억 원이었고요. 그러니까 이게 매출이 아니라 영업 손실입니다. 영업 손실이 1,191억 원. 네. 웨이브 같은 경우도 1,213억 정도를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왓챠 같은 경우도 그거에 비해서 규모는 적지만 실제로 가입자도 적은 편이거든요. 근데 454억 정도 됐고 이게 대부분 많게는 2배에서 그러니까 2021년 대비 많게는 2배에서 뭐 적게는 뭐 40% 이상 영업 손실이 늘어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국내 토종 OTT 업계들 적자 폭이 상승하고 있다라는 내용 전해주셨는데요.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할 걸로 보입니다. 해외 시장 현지화 전략으로 진출을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이사님이 지금 몸담고 계시는 뉴아이디에서는 글로벌 패스트 플랫폼에 우리 콘텐츠를 유통하고 있는데 어떤가요? 예, 패스트라는 게 그 프리 애드 서포티드 스트리밍 TV라고 해서 그 광고 기반의 무료 라이브 TV예요. 그래서 약간 기존의 OTT보다는 우리가 알고 있는 유료 방송이 TV에 이렇게 들어가는 무료로 들어가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한국 콘텐츠에 대한 반응은 저희도 이제 비즈니스를 하니까 예전과는 확실하게 바뀐 거는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금 패스트 플랫폼 같은 경우 미국이나 유럽, 남미에서 가장 성장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방송사들이 가장 전환을 하고 있는 쪽의 영역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요. 그러니까 유료 서비스 정체가 되면서 광고주들이 돈을 내는 이런 무료 OTT 서비스들이 많이 성장하고 있는 상황이라 네. 저희도 이제 한국 콘텐츠가 돌파구가 될 거라고는 확신하고 있으나 뭐 마치 그냥 장밋빛처럼 이제 페스트를 하게 되면 뭔가 큰 돈을 번다 이런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뭐 웨이브 이태원 대표님도 AVOD랑 페스트를 글로벌로 하겠다라는 밝힌 것처럼 지금의 OTT 서비스를 하는 회사들은 이런 광고 기반의 서비스는 무조건 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문제도 또 우리가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불법 영상 스트리밍 사이트죠. 누누TV가 얼마 전에 서비스를 종료했습니다. 어쩌다가 문을 닫게 됐다고 하죠? 이게 정말로 어디서 서비스를 하는지를 굉장히 많이 찾아야 되는 만큼, 지금 누누TV는 도미니카 공화국 남미국가에서 서버를 두고, 네. 한국 영화나 해외 영화도 마찬가지지만 드라마 애니메이션을 불법으로 올린 뒤 사설 토토나 불법 광고 도박 배너로 수익을 내왔어요. 근데 이게 사설 토토나 불법 광고 배너도 수익을 내는 게 어느 정도 사용자가 있었을 때는 이제 수익이 나는 구조였겠죠. 네. 근데 이게 좀 최근에 오히려 불법이고 이런 것들 잡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굉장히 많이 화제가 됐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사용자가 4배, 5배가 올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불법 광고에 대한 수익은 어느 정도 그대로인데 비용이 갑자기 많이 올라가서 서버 비용 문제라든지 요즘 소위 말하는 CDN, 넷플릭스랑 이제 통신사들이 이게 하고 있는 망비용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들도 내야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법이긴 하지만 돈은 내야 되는 상황이니 이 비용에 대한 압박이 너무 심해지다 보니까 4월 14일 서비스 종료를 내리게 됐었습니다. 그렇군요. 이용자가 늘면서 서버 비용 문제가 부담이 돼서 결국 문을 닫은 누누TV. 이용자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막 추모 사이트도 올라가고 있고요. 정말요? 네, 그래서 누누TV에서 영화, 드라마, 예능은 무료로 빠르게 즐길 수 있었는데 얇은 지갑을 지켜주고 공간대를 만들어서 누누TV를 추모했다라고 하는데 누누TV 덕분에 외롭지 않았다. 이런 것도 있고요. 지금 아직은 정확한 건 아니지만 제2의 누누TV가 또 나온다는 얘기도 있어서 이런 문제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잘 감시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요? 안 그러면 이런 지금 아까 얘기했던 국내 OTT나 넷플릭스나 이런 데서 막대한 돈을 투자하고 하는 것들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 네. 그럼 한 콘텐츠 사업 자체가 무너질 수도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일단 이 불법 사이트를 이용하는 사람이 없어야겠고요. 또 단속과 처벌이 강화돼야 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오늘 뉴미디어 트렌드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뉴 아이디의 김조한 이사였습니다.